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오만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결혼, 계급과 편견 속에서 펼쳐지는 이 작품은 19세기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소설이지만 현대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1775년 영국 햄프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삶과 사회적 제약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위트와 풍자를 섞어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당시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신분을 보장받아야 했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그려냈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1813년에 출간된 이후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오스틴이 경험한 영국 사회의 결혼 문화와 계급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아야 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글을 쓰며 살아갔으며, 그녀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고방식을 지닌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베넷 가문의 5자매 중 둘째인 엘리자베스 베넷과 오만한 귀족 피츠윌리엄 다하시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사회의 기대에 맞서 나갑니다. 반면 다하시는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지만 점차 그녀의 지혜와 강인한 성품에 매료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변화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오스틴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성장, 사회적 신분과 사랑 사이의 갈등을 세밀하게 그려내며 그 속에서 유머와 풍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만과 편견의 줄거리를 따라가 보며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 롱본. 이곳에서 5딸을 둔 베넷 가문은 새로운 소식에 들뜬다. 인근 네더필드 저택에 젊고 부유한 신사 찰스 빅리가 이사 온 것이다. 결혼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베넷 부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빅리와 자신의 딸들 중 한 명을 연결하기 위해 갖은 궁리를 한다. 곧 마을에서 무도회가 열리고 빅리는 무도회에 참석해 베넷 가문의 첫째 딸 제인과 춤을 추게 된다. 두 사람은 금세 호감을 갖게 되지만 빅리의 친구이자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피츠윌리엄 다하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는 무도회 내내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빅리는 다하시에게 엘리자베스와 춤을 추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지만 다하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며 거절한다. 마침 이 말을 우연히 들은 엘리자베스는 자존심이 상하고 다하시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된다. 무도회 이후에도 빅리와 제인의 관계는 발전해 나가지만 빅리의 자매들과 다하시는 이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다하시는 조용히 빅리에게 제인의 감정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다. 빅리는 다하시의 말을 받아들이고 갑작스럽게 런던으로 떠난다. 이유도 모른 채 이별을 맞이한 제인은 큰 상처를 받지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견뎌낸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슬픔을 보며 더욱 다하시에 대한 분노를 키운다. 한편 마을에는 새로운 인물 조지 위컴이 등장한다. 잘생기고 매력적인 이 군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접근하며 다하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자신이 다하시 가문에서 성장했지만 다하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다하시는 위컴이 신부로서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지만 결국 약속을 어기고 그를 몰아냈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다하시에 대한 반감을 키운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사촌 윌리엄 콜린스로부터 청혼을 받는다. 콜린스는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성직자로 매우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고 단호히 거절한다. 이에 콜린스는 당황하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럿 루카스에게 청혼하고 샬럿은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받아들인다. 샬럿은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택한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친구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씁쓸함을 느낀다. 그녀는 결혼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존중과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샬럿의 결정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엘리자베스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해나간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결혼 후 거주하는 헌스퍼드의 초대를 받는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다하시와 조우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친구 샬럿과 콜린스 부부가 거주하는 헌스퍼드를 방문하게 된다. 샬럿은 결혼 생활에 대해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실질적으로 감정을 배제한 채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샬롯은 결혼이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에 대한 후회는 없어 보였다. 헌스퍼드에서 머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의 후원자인 캐서린 부인을 만나게 된다. 캐서린은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히 자신의 조카 다하시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엘리자베스는 캐서린의 무례함에 맞서 당당하게 대응하면서도 다하시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하시는 헌스퍼드를 방문하고 엘리자베스와의 만남이 계속된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엘리자베스에 대한 관심을 감추지는 못한다. 예상치 못하게도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청혼 방식은 오만했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녀의 가문이 사회적으로 낮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며 그의 청혼을 단호히 거절한다. 거절당한 다하시는 당황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멈추지 않고 그가 빅리와 제인의 관계를 방해한 것과 위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다. 다하시는 이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떠나지만 이후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한다. 그는 빅리와 제인의 관계를 방해한 이유가 제인이 빅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한다. 또한 위컴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며 실은 위컴이 다하시의 여동생을 유혹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다. 이 편지를 읽으며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고민하게 된다. 위컴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다하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이 변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아직도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할 수 없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헌스퍼드를 떠나 가드너 부부와 함께 더비셔 지방을 여행하게 된다. 이 여행은 그녀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며 우연히 다하시의 저택인 펜벌리를 방문하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더비셔 지방을 여행하던 중 엘리자베스와 가드너 부부는 펜벌리 저택을 방문하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하시가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저택을 구경하기로 결정한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택을 둘러보며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가진 부와 권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하인들의 말이었다. 그들은 다하시에 대해 한결같이 따뜻하고 관대한 주인이라고 칭찬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 점점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예기치 않게도 다하시는 집에 일찍 돌아와 엘리자베스와 조우하게 된다. 예상과는 달리 그는 매우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가드너 부부에게도 예의를 갖춘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자베스는 당황하면서도 그에 대한 감정이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다하시는 그녀를 위해 가드너 부부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며 호의를 베풀고자 노력한다. 다음 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숙소를 방문하며 다시 한번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조지애나 다하시를 엘리자베스에게 소개하며 그녀가 따뜻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는 점을 알린다. 조지애나는 엘리자베스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오빠의 선택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다하시와 조지애나를 함께 보며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그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생 리디아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리디아가 위컴과 함께 도망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의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길 일이었으며 만약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베넷 가문 전체가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을 받으며 자신이 다하시와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직감한다. 그녀는 다하시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우연히 그와 마주쳤을 때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실수를 털어놓는다. 다하시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지만 엘리자베스를 위로하며 조용히 떠난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반응에서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제 다하시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다하시가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베넷 가문은 리디아의 일로 큰 혼란에 빠진다. 리디아와 위컴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퍼지자 베넷 부인은 크게 낙담하고 아버지는 분노하며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위컴과 리디아의 행방은 묘연하고 가족들은 점점 절망에 빠진다. 다만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 가드너 씨가 편지를 보내 위컴과 리디아가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컴이 평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누군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음을 의미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과정에 다하시가 개입했음을 직감한다. 그는 위컴의 빚을 대신 갚고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썼다. 그녀는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이 다하시의 진심을 깨닫는다. 이제 그녀는 그를 오만한 남자로만 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편 리디아는 결혼 후 집을 방문하여 다하시가 자신들의 결혼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무심코 흘린다. 이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다하시가 그동안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했음을 깨닫고 그녀의 감정은 더욱 깊어진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캐서린 부인이 갑작스럽게 방문해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와 결혼할 생각이 없음을 서약하라고 강요한다. 캐서린은 다하시가 자신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엘리자베스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조롱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선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서약도 할 수 없으며 다하시가 직접 선택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캐서린은 크게 화를 내며 떠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감정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캐서린의 방문 소식이 다하시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엘리자베스를 찾아온다.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며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고 말한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전하며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향한 진심을 확인하게 된다. 다하시의 청혼을 받아들인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는다. 처음에는 그를 오만하고 차가운 사람으로만 보았지만 지금은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처음에는 놀랐지만 딸의 진심을 확인한 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다. 반면 어머니 베넷 부인은 다하시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며 엘리자베스가 가장 성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이제 베넷 가문은 두 딸의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제이는 빅리와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애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재치와 솔직함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역시 다하시의 진실한 마음과 책임감에 감동한다.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와 함께 펜벌리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활발하고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하시와의 관계에서도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하시 역시 그녀를 존중하며 이전보다 더욱 부드럽고 열린 태도를 보인다. 한편 위컴과 리디아의 결혼 생활은 기대와는 달리 순탄치 않다. 위컴은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며 리디아는 점점 현실을 깨닫지만 여전히 철없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며 자신들의 행복을 지켜나간다.
결국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성숙,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사랑 사이의 갈등을 깊이 탐구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이 소설을 통해 사회가 규정한 결혼의 의미, 여성의 자립,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오만과 편견입니다. 다하시는 자신의 높은 신분을 자각하며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 오만을 지니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그의 태도를 보고 다하시를 편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된 시각을 깨달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 오스틴은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여성의 역할과 자립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엘리자베스는 단순히 부유한 남성과의 결혼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과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찾으려 합니다. 이는 오스틴이 여성의 독립적인 사고와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계층과 결혼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작품 곳곳에 드러납니다. 샬럿 루카스와 미스터 콜린스의 결혼은 당시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반면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결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결국 오만과 편견은 인간이 가진 편협한 시선과 그로 인한 오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성장 이야기이자 사랑과 결혼, 그리고 자아 존중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사랑하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본질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오만과 편견의 의미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